전 세계를 바꿔놓은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신학로의 개척일까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혁명이었을까요? 저는 세계 1, 2차 대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두 발의 총성은 6,500만 명을 전쟁터로 이끌었고 그중 3,7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1389년 6월 28일 오스만 투르크에게 패배한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8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지역을 차지하며 발칸반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오스트리아 군대의 군사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던 날 피살당합니다. 이 무렵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였으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형제국인 세르비아에서는 이를 묵묵히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르비아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검은 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페르디난드 부부의 방문을 계기로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가 세르비아 뒤에는 슬라브족의 대표격인 러시아와 독일의 팽창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페르디난드 부부를 암살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황태자 부부에게는 총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디난드 부부가 사라예보에 도착하기 전 세르비아 관료가 대공 부부의 보스니아 방문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하라고 말했는데 암살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사라예보에 방문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허술한 경호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오스트리아군 2만여 명이 주둔하는 곳이지만 페르디난드는 120명 정도의 매우 적은 인원으로 경호를 맡게 하였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의 지배를 과시하고 보스니아의 치안 상황이 안전하다 선전하기 위한 구상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부부는 화려한 장식의 오픈카를 타고 있었기에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암살단이 기차역에서 시청역까지 지나는 길에 매복해 7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수리탄이 페르디난드 부부의 차량을 향해 날아왔으나 차량에 맞고 튕겨 경호 차량이 터지는 바람에 여러 명이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행사는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후 일정은 박물관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제의된 병문 안으로 차량을 유턴한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려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지만 비공식 행사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운전사는 원래 코스였던 박물관 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이후 병원 행사로 바뀐 걸 알게 된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에 모리츠 실러 카페에서 식사하던 검은손 요원 프린치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프린치프와 황태자 부부의 거리는 불과 1.5m였고 프린치프는 권총을 당겨 황태자비 조피의 복부에 한 발, 황태자 페르디난드 목 부분에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실 페르디난드 부부는 실크로 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프린치프는 목 부분을 겨냥했습니다. 유턴만 하지 않았어도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예보 사건을 주도했던 프린치프만 사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법에서 만 20세 미만에게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프린치프는 1894년 7월 25일생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면 만 20세 생일에서 27일이 모자라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는 징역 20년형에 처해지고 가로 1.5m, 세로 2.5m 독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고 매일같이 죽어나간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쩌다가 목욕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타했으며 프린치프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각종 질병에도 시달리는데 결핵, 피부궤양, 오른손 절단 등으로 인해 만 23세가 되던 해인 1918년 4월 28일에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몸무게는 39kg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프린치프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과 거리 이름들이 동유럽 7개 도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예상과 달리 4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대량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프랑스군 등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관총의 위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초당 8명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은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에 맞서서 독일군에게 반격을 가한 것은 영국에서 개발된 마크1이라는 탱크였습니다. 초기 탱크는 최대 시속 약 6km, 1회 이동 거리는 39km이며 탑승 인원은 8명에 무게는 약 28톤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에게는 악마라고 불리웠으며 탱크라는 이름은 물탱크의 모양을 닮은 데서 유래했고요. 탱크의 궤도는 농기구에서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에 맞대응으로 염소가스, 겨자가스를 살포하였으며 영국 또한 포스겐을 살포하였고 2,700만 개의 방독면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겨자가스는 피부 점막이 벗겨지고 시력까지 잃게 하는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바다 위에는 잠수함이 활약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누시타니아호에 타고 있던 무고한 미국인 12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장기적인 참호전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2m 높이의 참호를 미로처럼 만들었으며 살기 위해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참호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비에 오물이 역류하거나 젖은 전투화를 계속적으로 착용하여 발이 썩어 들어가는 이른바 참호족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비에 젖은 전투복은 무게가 무려 15kg였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쥐떼가 참호를 뒤덮었습니다. 큰 쥐의 경우에는 거의 강아지 크기만 했으며 쥐들은 죽은 병사와 살아있는 병사를 가리지 않고 물었기에 병사들은 철사망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체들에게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막기 위해 가족들에게 담배를 보내달라거나 상급부대의 보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11시를 기점으로 휴전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비바람을 막아주고 전쟁 수행을 용이하게 했던 영국의 트렌치코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참고로 트렌치는 참호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비상식량으로 사용되었던 초콜릿의 유행이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네덜란드에 의해 고쳐야 된 초콜릿을 비상식량으로 사용함으로써 휴대가 용이하며 빠른 시간 안에 열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초콜릿의 비상식량 시대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허쉬라는 초콜릿 회사였습니다. 아울러 의학 발달도 이어지는데요. 전쟁 중에 생긴 상처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병사들의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독일은 일어나기 힘든 정도까지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는데요. 파리 강화일을 통해 독일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었고, 영토의 13%, 인구의 1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320억 마르크에 이르는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뒤흔드는 금액이었습니다. 1320억 마르크는 독일의 22년 예산이었고, 배상 기간은 10년이었으므로 독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막대한 돈을 발행하는 바람에 물가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했고, 전쟁 후에 1조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서 원래의 화폐 위에다가 금액을 새로 써서 찍어내기도 했으며, 땔감을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돈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영광을 찾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를 20여 년 만에 파기하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제1차 대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20여 년 후에 인류 최대 규모의 인명살상으로 불려지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된 전쟁의 소용돌이는 히틀러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독일인들은 어떠한 매력에서 히틀러에게 빠져들었을까요? 히틀러의 연설은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중요한 내용은 큰 소리로, 중간중간에 작게 할 부분은 작은 소리로 대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의 중요 계층에 대해 연구했으며 맞춤형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아울러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범랑 냉배와 파마약, 여성용 화장품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생산하였습니다. 왜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불안과 실망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 민족주의와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에 독일인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민족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독일인, 즉 아리아인들을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벌레처럼 여겼으며 독일인들의 연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이 게르만족이고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리아인은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서 고귀한,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치당을 운영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틀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의 독재와 인종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폴란드 침공이 독일의 자작극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기 몇 주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폴란드를 독일과 소련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으며, 그 내용은 향후 10년간 기한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며, 양쪽 중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은 중립을 유지하며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39년 8월 31일
독일은 폴란드 국경지대에 150만 명을 동원하였고 폴란드 부대가 글라이비치 라디오 방송국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이 방송국에 있던 폴란드 부대를 제압했다는 방송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과 폴란드에 의해 양분되어 있던 영토 중에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독일이 차지하기 위해 폴란드 침공의 이유를 삼기 위해 벌였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은 50여 개 사단을 3개 방향으로 나누어 폴란드를 공격하는 전격전을 감행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보병 위주였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차를 앞세우고 포병과 공군 병력으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때부터 붙은 말이 바로 전차군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일본은 연대장 무타구치 렌야의 손에서 도발적인 루거우 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 포 사격을 감행하는가 하면 제대로 인원점검 없이 없어진 2명의 병사가 중국에 의해 살해되었다며 1937년 7월 7일 밤 루거우 차오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일본에게는 인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군 2명이 무사히 복귀하였지만 이 사실은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일본은 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을까요? 아시아의 일본은 발전하는 산업과 증강된 군사력 유지를 위해 지하자원이 풍부한 만주 및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고, 이에 미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일본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던 석유 등을 봉쇄함으로써 일본이 뺏었던 영토를 돌려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를 자신들의 전쟁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초기지였던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일본의 다음 목표였던 미드웨이 해전은 암호 해독으로 인해 사전에 미국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은 의외의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AF라는 암호명이었던 미드웨이에서의 해전으로서 처음에는 미국도 AF가 어디인지 고심하였고, 일부러 미드웨이 정수시설이 고장나 식수가 2일 정도밖에 없으니 즉시 공급해달라는 거짓 정보를 일본에게 흘리게 됩니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일본은 미드웨이의 정수시설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고, 미국은 막대한 화력으로 일본에게 빼앗겼던 제공권과 제해권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판결지었던 핵폭탄 개발 계획, 즉 맨하튼 프로젝트 계획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등 일부 물리학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미국 30여 개 장소에서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구자들의 이름도 가명, 연구하는 분야도 핵폭탄이라는 이름 대신에 더 가제트라는 코드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원과 비용은 막대했는데요. 13만 명의 인원에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00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의 사막을 중심으로 빅쇼라는 관광 상품으로 핵폭탄 투하를 상품화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우라늄 등을 핵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일에게 인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폭탄 개발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 리틀보이와 팬맨,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핵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로 암호명은 루즈벨트였습니다. 막대 모양으로 길이는 3.3m, 무게는 4톤, 파괴력은 15KT로 TNT 폭탄 15,000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하 지역이었던 히로시마는 미국의 공습에서 한 번도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었으며 조선소, 비행장, 일본의 병참기지, 일본군 제2사령부, 통신기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공 모양을 한 팬맨이었습니다. 원래 고쿠라에 투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나가사키로 투하 지역이 변경되었는데,
날씨로 두 도시의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당시 히로시마시 인구 약 33만 명 중 14만 명과 나가사키시의 인구 약 27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독일의 코카콜라 수출을 중지하자 독일은 환타를 개발하게 됩니다. 1939년에 독일 내 43곳의 코카콜라 제조 공장, 공급처 600여 곳에 코카콜라 제조 원료들이 사라지면서 코카콜라 독일 책임자였던 막스 카이트는 국가로부터 코카콜라를 대체할 만한 음료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1940년 환타지아라는 의미에서 착안하여 환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코카콜라와는 달리 여러가지 맛으로 승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코카콜라가 유입되었고 환타는 코카콜라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물자가 부족하여 설탕 대신 환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과학적 발전도 있었는데요. 야간에 유용한 야간 투시경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면서 전차와 보병이 큰 효과를 보았는데 현재는 야간 투시경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이 중요한 전쟁에서 제리캔이 만들어지면서 차량의 급유 등이 편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연료통 이외에 급수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리캔의 제리는 미국인들이 독일인을 비하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병사들의 활력을 늘린다는 명목하에 메스 암페타민이 널리 퍼졌는데 하루에 5알을 먹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전쟁 후에는 다이어트 신약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일명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나치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던 레코드 테이프는 전후에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면서 학교나 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에서는 160마력에 시속 150km로 날아갈 수 있는 헬리콥터가 발명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BMW와 합작으로 1000대를 만들기로 했으나 연합국의 공격으로 24대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의 사용인데요. 미사일의 사용으로 많은 피해가 가해지자 연합국들은 너도나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전쟁의 방향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에도 많은 균열이 가해지고 진주만과 태평양 일대에만 피해를 입었던 미국은 전 세계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제1, 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1,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